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뭐 며칠 전부터 살펴봤는데, 일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본. 일본인데, 저번에는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저번 제가 라이브쇼에서 중국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을 말씀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자, 근데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이 거품 붕괴가 있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때 일본의 주식시장은 최고점 48,000포인트대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48,0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 7,000포인트, 8,00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 고점 대비 70%, 80%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18,000포인트 뭐 이렇게 다우지수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다우지수랑 10,000포인트 넘어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17,000, 18,000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품 붕괴 후에 일본이 이제 성숙 단계를 지나서 아주 완만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현재 중년층 남성이 지배하는 이 생산자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소비자 사회, 이런 소비자 사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큰 흐름이 종래의 이 수출 상품과 자본재 생산 업체에서 주택 건설 및 이 소매 유통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도 월마트나 아니면은 홈디포와 같은 거대한 이 소매업 회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마트, 홈디포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 포브스지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쭉 순위를 매기면은 그 중에서 이제 월마트 상속자들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가죠. 굉장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월마트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적자 국가죠, 미국은. 근데 내수 위주로 발달이 돼 있어요, 미국은. 사실상 최강국이기 때문에 뭐 수출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중간재 산업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잘하는 경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마트나 아니면 뭐 햄버거, 뭐 맥도날드 이런 거, 피자헛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대기업이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포스코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이 대기업들인데,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뭐예요?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첨단 기술 산업도 있지만, 또 하지만 뭐 맥도날드나 KFC 이런 월마트 이렇게 정말 소매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소매 기업보다 훨씬 대기업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 포브스지를 보니까 1위부터 10위 중에서 월마트 상속자가 3명인가 들어갔더라고, 3명이. 와, 3명이 다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 재벌들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들의 재벌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일본도 점차적으로 미국화되어 간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수출 위주보다는 내수 위주의 산업들, 소비자 생산해서 외국에 파는 이런 제품들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산업으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인도가 사실상 굉장히 뛰어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브릭스 있죠, 브릭스. 브릭스 뭐예요? 뭐 브라질, 그리고 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 인도도 들어가는데, 브릭스가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브릭스 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브릭스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뭘까요? 이 성장성이 높은 나라들이죠.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나라들, 4개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성장이 가능한 나라들, 브라질, 인도, 차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크면서도, 덩치 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최근에는 인도를 차이나, 중국보다 더 각광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이제 성장성이 멈춰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 6%, 7% 상승을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IT, 첨단 IT 쪽으로 굉장히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인도는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번에 제가 중국은 뭐 마오쩌둥 시제의 그런 힘든 점들을 이겨내고 이제 뭐라고 했죠? 공산주의, 예전에 구식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좀 최첨단의 민주주의처럼 돼가는 자본주의화 돼가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뀐다는 말씀드렸죠. 북한하고는 또 다르죠. 중국이.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도도 이제 사회주의 경제 개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도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 아시나요? 카스트 제도? 이 신분제 사회가 있죠? 신분을 뭐, 우리는 완전히 민주주의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신분이 없는 나라인데, 뭐, 그래도 뭐, 귀족들, 한국의 귀족들, 그래서 뭐, 저기 최근에 뭐, 게이트 사건 유명한 최순실도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왕족을 뒤에 없고, 귀족이 이제, 게이트를 사건을 벌였다. 이런 식인데, 말도 타고 다니고, 딸이 말도 타고 다니고, 귀족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신문제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엄격한 이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과 뭐 이런 계층이 있어요. 계층이.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 족쇄에 채워져 있는 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족쇄가 이제 카스트 제도, 이런 신분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제 폐쇄적인 신분 계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상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우리가 뭐 대신해서 혁명을 이뤄낼 수도 없고 뭐 혁명을 갈 수 없죠. 뭐 시민혁명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족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이 전부 규제하는 이 관료적인 제도입니다. 관료적 제도.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이미 여러 강료들의 입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이 사람에게 기업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기업에 맡기면은 더 나아지겠다라는 말들이 인도 내에서 많이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기업 문화와 지금 현재 인도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폐쇄적인 신분제와 같은 관료주의가 이제는 좀 많이 개방화돼가는 관료주의가 돼간다는 거예요. 인도가. 자, 그래서 인도가 신분제 사회를 철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어떻습니까? 관료제를 점점 개방화되면서 기업이 좀 개방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맡긴 기업이 실패하게 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다시 기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규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도 경제는 과거에 연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가 그렇게 거대한 세계 2위의 1위가 중국이죠. 2위가 인도. 뭐가? 인구가 세계 2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연 3%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연 6%가량 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인도를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